자, 이번 시간부터는 참고 실무 법률입니다. 10문제가 이제 출제가 되는데 이게 우리가 이제 7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은 각 장마다 한 문제가 출제된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특히 저 뒤에 5장 예금의 관리, 거기 보면은 예금주의 사망, 예금 채권의 양도와 질권 설정, 기타 예금주의 변경, 이렇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거든요. 요거는 2문제가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로 6장 보면은 예금의 관리 2에서 이런 예금에 대한 압류고, 두 번째는 이제 상계가 나오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상계는 굉장히 중요하니까 한 문제 나올 거고, 압류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2문제가 출제된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에서 어디선가 또 이제 한 문제가 더 출제가 되겠죠. 그런 식으로 공부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기본서 뒤에 객관식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거를 참고해가지고 제가 문제를 만들었고, 또 문제 중에서 제가 더 특별히 더 보완을 해야 될 것은 따로 말씀드릴 테니까 그 정도로 공부하시면은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문제를 굉장히 좀 압축했습니다. 너무 문제수를 많이 벌리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렇게 아시면 되겠네요. 자, 바로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예금계약의 법적 성질. 자, 바르지 못한 거. 1번 예금계약은 이게 이제 옛날에는 이게 돈을 은행에 빌려주는 거냐, 소비대차냐, 아니면은 이게 뭡니까, 은행에 우리가 돈을 보관시키는 거냐, 요거 가지고 조금 학설 대립이 있었는데 이제는 뭐 완전히 결론이 났죠. 돈을 보관시키는 겁니다. 근데 일단 우리가 이제 다른 일반적인 금전이 아닌 거는 보관을 하는 사람이 보관한 물건을 쓰면 안 되겠죠, 당연히. 그런데 금전은 가치에 이제 표상이 있으니까 소비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게 임치 중에서도 특수한 형태입니다. 소비가 가능하다. 그래서 이런 거를 소비 임치 계약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1번은 맞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2번 은행은 상인이죠. 예금은 그러니까는 상행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민법이 적용되는 게 아니고 상법이 적용되죠. 그러니까 예금계약은 임치계약 중에서도 민사 임치계약이 아니고 상사 임치계약이다. 상인이 상행위를 하는 거는 전부 상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번 무상 임치계약이다. 은행은 이거 보관시켜주는 대신에 돈을 보관료를 받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이게 무상으로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원래 민법의 경우에는 무상으로 임치했을 때는 주의 의무가 확 내려가요. 우리가 일반적인 주의 의무를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법적으로 선관주의 의무라고 표현을 하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러나 무상 임치의 경우에 이게 민법의 경우에는 이게 선관주의 의무가 아닙니다. 그래서 주의 의무가 확 내려가는데 상인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공짜라고 하더라도 똑같습니다. 선관주의 의무를 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3번이 틀렸네요. 좀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4번 굉장히 중요하죠. 요거는 이제 예금 계약일 뿐만 아니라 모든 약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계약을 우리가 부합 계약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거는 별도로 출제가 가능합니다. 단답형으로 약관에 의한 계약을 무슨 계약이라고 하느냐, 그러면 정답은 부합 계약. 이렇게 맞추셔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5번은 은행은 약관의 내용을 명시하고 중요 내용을 설명하여야만 예금 계약이 성립된다. 그러니까 이제 은행에 가가지고 예금 계약을 체결할 때 여기 이제 약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 약관을 따르겠다, 이렇게 우리가 묵시적으로 합의를 해야만 우리가 이제 이 약관에 나중에 이제 규제를 받는 거죠. 그럼 이게 우리가 묵시적으로 합의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전제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게 뭐냐, 이런 약관이 있다는 것을 상대방이 알려줘야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줘야 되죠. 그래야만 우리가 이 약관에 따른다는 묵시적 합의가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런 거를 위반했다, 은행이 위반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약관에 구속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5번은 맞는 이야기죠. 명시 의무, 그 다음에 설명 의무, 이거를 지켜야만 예금 계약이 성립한다. 이런 표현이 조금 그간데 여하튼 이제 약관에 이제 따르기로 하는 이런 예금 계약이 성립한다는 이야기입니다. 5번은 그렇게 해석을 하십시오. 그 다음에 2번에 예금 계약의 성립. 자, 1번은 자점권 정권 입금이고 3번은 타점권 정권 입금입니다. 요거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문제를 압축해가지고 지금 문제를 냈지만 이렇게 출제를 안 하고 다음 중 자점권 정권 입금을 했을 때 언제 예금 계약이 성립하느냐. 예금 계약이 성립해야지 나중에
뭡니까? 청구권이 발생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언제 예금 계약이 성립하는가는 제법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1번, 2번, 3번 다 마찬가지입니다. 단답식으로 출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다 이런 것들을 요약해서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1번 자정권, 정권, 입금은 예금 채권자의 계좌에 입금 처리했을 때입니다. 당좌예금 계좌 잔고를 확인하여 당좌예금 계좌에서 액면권 상당을 인출한 다음에 예금 채권자의 계좌에 입금 처리했을 때 이렇게 딱 외우셔야 돼요. 그럼 1번은 맞는 이야기죠. 3번으로 넘어가면은 타정권은 돌려야 되죠. 은행이 해당 정권을 교환에 돌려 그래서 이제 부도 반환 시간이 지났다. 부도가 발생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결제를 확인했을 때 비로소 예금 계약이 성립한다. 그래서 정답은 은행이 해당 정권을 교환에 돌려 부도 반환 시간이 지나고 결제를 확인했을 때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2번은 우리가 이제 현금 자동 입출금기에 입금할 때는 언제 예금 계약이 성립하느냐. 고객이 현금 투입 박스에 현금을 투입해 버리면은 바로 예금 계약이 성립하느냐. 요거는 그 밑에 이제 해설이 잘 나와 있는데 해당 금액이 현금 계산을 종료하여 해당 금액이 표시된 때 예금 계약이 성립한다고 해놓고는 우리 기본서를 보면은 요거를 조금 더 부연 설명하기를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그 현금이 은행에 인도되는 것은 예금주가 확인 버튼을 누른 때니까 결론은 뭐냐. 예금 계약이 성립하는 시기는 고객이 확인 버튼을 누른 때입니다. 이렇게 정리하십시오. 그래서 앞에 무슨 현금 계산을 종료하여 해당 금액이 표시된 때 이렇게 정리하지 마시고 고객이 확인 버튼을 누른 때 이렇게 정리하셔야 됩니다. 어찌됐든 2번은 틀렸다는 거죠. 현금을 투입한 때는 아니다. 그런 이야기죠. 그 다음에 4번 영업점 이외에서 예금을 수령할 수 있는 요거는 이제 우리가 남대문 시장에 나간다든지 했을 때 두 가지 부류가 있죠. 한 사람 대리권이 없는 사람이 나가가지고 현금을 받아올 수도 있고 대리권이 있는 사람이 또 현금을 받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4번은 대리권을 가진 사람은 그 남대문 시장에서 즉시 금전을 수령했을 때 바로 예금 계약이 성립한다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이 만약에 이 돈을 횡령해가지고 어디 잠적이 됐다. 그러면 남대문 시장 상인들은 은행 와서 돈을 달라고 할 수가 있느냐. 예금 계약이 성립되어야만 돈을 달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대리권을 가진 자가 그렇게 했다면 그거는 은행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대리권을 가지지 않은 자가 예금을 수령했을 때는 은행에 와서 그걸 입금했을 때 예금 계약이 성립하겠죠. 그렇게 두 가지 부류로 나누어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5번에 타전발행 자기합수표는 이게 이제 부도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3번보다는 빨리 예금 계약이 성립했다고 이제 인정을 해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급 제시 기간 안에 사고 신고가 없고 결제될 것이 확인되고 정답은 예금 원장의 입금 기장을 마친 때입니다. 그래서 요거 5번 상대적으로 1번, 3번보다는 5번이 출제가 더 많이 되는 편입니다. 그래서 자기합수표의 예금 계약의 성립 시기 정답은 예금 원장의 입금 기장을 마친 때 이렇게 딱 정리를 해 놓으십시오. 3번 예금 계약의 법적 구조 틀린 거. 1번 정기예금. 우리가 이제 보통 예금은 오전에 입금했다가 10분 후에도 찾아올 수가 있죠. 그러나 정기예금은 그렇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치 기간이 약정된 금전 소비 임치 계약이다. 소비 임치 계약은 맞는데 요거는 기간이 뭐 1년이면 1년. 요 날 돼야 비로소 만기가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만기가 있는 거다. 이런 이야기죠. 2번 은행은 제3자가 만기 전에 정기 예금의 압류 전부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만기 도래 전이라도 지급해야 되느냐? 아니, 요 날까지는 은행이 기한의 이익이 있는 거죠. 만기까지 돈을 지급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만약에 중단에 누가 돈을 달라고 청구했을 때는 원칙적으로 은행은 돈 줄 필요가 없죠. 근데 우리가 이제 중도 해지하는 경우는 은행이 어디까지나 고객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그냥 해주는 거지 법적으로는 그런 의무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은행이 요 날까지 기한의 이익을 가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2번은 틀렸죠. 만기 도래 전이라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3번 정기적금은 월부금을 정해진 회차에 따라 납입하면 만기일에 은행이 계약액을 지급하겠다는 계약이고 4번 상호부금은 거래처가 부금 납입 의무를 부담하고 은행은 중도 만기 시에 중도 또는 만기 시에 일정한 급부를 제공하는. 그러니까 상호부금 같은 거는
요즘은 거의 출제를 안 하죠. 이게 우리가 현장에서도 취급하는 게 뭐 거의 없기 때문에. 근데 어찌됐든 간에 3번 정기적금은 정의가 뭐냐, 4번에 상호부금은 정의가 뭐냐, 이런 게 우리 기본서에는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이제 출제한 겁니다. 뭐 기본적으로 보시면 되고. 그 다음 5번은 우리가 이제 이 채권 양도죠. 채권 양도. 그래서 원래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 뭔가 채권을 가지고 있다. 그럼 이 사람이 이제 채권자고, 이 사람이 이제 채무자인데, 이 채권을 A가 C에게 양도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은 이 두 사람 사이에 합의만 있으면 채권은 넘어가는데, 문제는 채무자가 그 사실을 모르니까 이 채무자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때 A가 B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 주든지 아니면 B 스스로가 인정해 주면 되죠. 요거를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요거를 우리가 채무자에 대한 대항 요건이라 그러죠. 만약에 없다면은 채무자는 이중 지급의 위험을 안고 있으니까, 그래서 채무자에 대한 대항 요건으로서 이런 게 필요하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만약에 이게 예금 채권의 경우에는 이거 함부로 양도할 수가 없단 말이죠. 우리가 약관에 보면은 예금의 경우에는 양도 못하는 이제 특약을 약관에 규정해 놓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런데 그런 게 없다면은 그런 게 뭡니까? 예금 채권의 경우에 그래도 은행이, 여기 이제 채무자가 은행이겠죠. 은행이 승낙해주면 된다는 이야기죠. 이때 통지는 안 되겠죠. A가 일방적으로 하는 거니까 말이 안 되고, 예금의 경우에는 은행이 승낙을 하면은 그래도 이거는 가능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5번은 그 이야기죠. 은행의 승낙이 있으면 양도할 수 있다. 그 이야기죠. 맞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예금계약 틀린 거. 1번은 딱 보니까 1번이 정답이라는 거 알 수 있죠. 이게 지금도 조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은행 가서 예금할 때 돈을 한 푼도 은행에 안 주고 통장을 만들어가지고 예금계약을 체결할 수가 있느냐. 아니면은 우리가 이제 은행 가면은 100원짜리 하나 통장에 찍어주지 않습니까? 100원이라도 입금을 해야만 예금계약이 성립되느냐. 100원이라도 입금해야 된다 그러면 이거는 요물계약입니다. 그러나 100원 입금할 필요가 없다면 그거는 낙성계약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논의가 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요물계약의 성질을 밑에 출제 포인트 보면 가진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낙성계약설도 있습니다. 의견 대립이 좀 있는 부분입니다. 요즘은 은행 가면 통장 개설을 워낙 한 지가 오래돼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네요. 그냥 돈을 10원도 안 해도 바로 예금을 통장을 해주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뭐 그렇다면은 그거는 이제 낙성계약이 되는 거죠. 자, 2번은 별도로 외우십시오. 다음 중 당좌 예금 계약의 법적 성질은 이렇게 해가지고 단답형으로 충분히 물어볼 수 있습니다. 요거는 짬뽕된 겁니다. 그래서 위임을 한 거죠. 은행에 이제 사무 처리를 부탁하고 그 대신에 이제 뭡니까? 돈을 좀 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정답은 위임 계약과 소비 임치 계약이 혼합된 계약입니다. 요거는 단답형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좀 있는 지문이니까 꼭 외우시고. 그 다음에 3번 예금 채권의 상사 채권은 원칙적으로 5년이죠. 민사 채권은 원칙적으로 10년인데 물론 이제 3년짜리도 있고 1년짜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는데 원칙적으로 그렇다는 이야기고 예금 채권은 그래서 소멸시효가 5년입니다. 뭐 이거는 기본적으로 뭐 아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4번에 보통 예금은 반환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 언제든지 입출금이 자유롭다. 만기가 없는 거죠. 맞는 이야기고. 5번 정기예금의 기한의 이익은 아까 은행에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5번도 맞는 이야기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5번 가보죠. 약관의 계약 편입의 요건. 아까 여기 했죠. 명시 의무, 그 다음에 중요 내용 설명 의무. 여기 하죠. 자, 1번 약관을 예금 계약의 내용으로 하는 합의가 있어야 되죠. 이런 걸 우리가 그냥 묵시적 합의라고 그럽니다. 우리는 명시적으로 합의한 건 없죠. 여러분들이 은행 말고도 딴 데 가서도 마찬가지죠. 뭔가 약관이 있을 때는 그냥 우리가 그냥 계약을 그냥 체결해 버릴 때 그때는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소비자의 마음속에는 이 약관에 따르겠다는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던 겁니다. 그 이야기고. 그러니까 1번은 틀렸죠. 그 다음에 2번 약관의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이제 4번 교부를 원하면은 이제 교부까지 하는 거죠. 근데 요거 둘 다 예외가 있어요. 예외가. 이 약관이라는 건 신속성이 생명인데 중요 내용을 설명한다고 할 때 이게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공지의 사실이다. 그런 것까지 설명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럴 때는 예외가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업종의 특성에 따라서 약관을 명시 의무, 그 다음에 사본 교부 의무가 생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어찌됐든 예외는 있어요. 그래서 이제 3번도 마찬가지죠. 중요 내용을 예금주에게 설명해야 된다. 4번 중요 내용이 뭐냐? 계약의 해지, 면책, 고객의 계약 위반 시 책임 가중 등 계약 체결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의미한다. 5번 계약의 성질상 대량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경우와 같이 설명이 현재의 곤란한 경우에는 설명 의무를 생략할 수가 있다. 자, 그 밑에 약관의 계약 편입 요건이 있죠. 자, 1번, 2번, 3번, 그 다음에 4번 고객이 요구하면은 약관 4번을 교발. 5번 계약 내용이 공정할 것은 요거는 이제 약관이 계약으로 편입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제 해석으로 들어가고 해석을 하고 난 다음의 문제입니다, 사실은. 근데 우리 책에는 기본서에는 약관의 계약 편입 요건이라 해가지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5번 같은 경우에는 약간 정확하지가 않은데 우리 책에는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에는 다음 중 약관의 계약 편입 요건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은 해가지고 엉뚱한 걸 하나 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6번 너무너무 중요하죠. 우리가 일반적인 법률행위 계약을 체결했을 때도 이게 애매모호한 거라든지 그럴 거는 이게 무슨 소리인지 해석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때 이제 해석하는 원칙이 있거든요. 근데 약관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해가지고 굉장히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작성하는 거니까 굉장히 이제 다른 일반 계약하고는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계약과 다른 해석 원칙이 필요하다는 거고 그게 바로 1번의 주관적은 말이 안 되죠. 그래서 객관적 해석 사람마다 다 능력이 다르지 않습니까? 이때 우리가 뭔가 일정한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아니 차를 모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능력이 다 다르죠. 어제 운전면허증 딴 사람하고 30년 무사고 있는 사람이 능력이 다 다르지만 그래도 우리가 차량을 몰 때 주의 의무는 뭔가 객관적인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1번이 바로 정답이죠. 2번 통일적 해석. 이 사람은 우량 고객이니까 좀 잘 해석 잘 해주고 이 사람은 뭐 조금 그러니까 해석을 불리하게 해주고 말이 안 되죠. 모든 사람에게 통일되게 해석해주고 그 다음에 3번 약관의 뜻이 애매모호할 때는 작성자가 이거를 잘못 작성한 거니까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3번도 당연히 맞고 4번이 제일 중요하죠. 요 개별 약정 우선의 원칙은 요거 정의를 물어볼 수도 있어요. 다음 중 약관의 해석 원칙 중에서 요런 것을 무슨 원칙이라고 하느냐 그러면 정답은 개별 약정 우선의 원칙. 그래서 약관에는 지금 A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다른 특약을 했다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이 약관 조항은 적용되지 않고 당사자 이제 특약이 적용되는 거 이런 거를 우리가 개별 약정 우선의 원칙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다음 5번은 엄격 축소 해석의 원칙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고객에게 중요한 내용들이 있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엄격하게 해석해야 된다. 확대 해석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5번 자리에는 무슨 확대 해석의 원칙 이러면 틀리는 거고 그다음에 3번 자리에는 작성자 유리의 원칙 이러면 당연히 틀리는 거죠. 하여튼 6번도 굉장히 출제가 아주 자주 되는 건데 굉장히 쉬운 부분입니다. 자, 이제는 자연인으로 넘어왔습니다. 자연인과의 예금 거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거. 1번은 여러분들이 민법적인 지식을 묻는 건데 우리가 뭔가 계약을 체결했는데 무효 사유라는 게 있고 취소 사유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처음부터 이거는 효력이 없는 겁니다. 근데 취소는 일단 효력이 발생했는데 나중에 취소권자가 이거를 취소권을 행사해 버리면은 처음으로 되돌아가가지고 이게 무효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위에 거하고는 다르죠. 어찌됐든 일단은 유효하고 이 사람이 취소권을 행사 안 하면은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 사람이 이제 그 권리를 행사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게 이제 좌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민법상으로는 이 취소 사유가 4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뭔가니까 미성년자는 아직 판단 능력이 부족하니까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했을 때는 이게 취소 사유입니다. 그럼 어떤 게 무효 사유고 어떤 게 취소 사유냐? 이거는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입법자들이 다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이제 분석해가지고 요거는 무효사유다 해가 무효사유라고 법에 규정을 하고 요거는 그 정도는 아니다. 취소사유다 하면 그게 취소사유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착오에 의하면은 계약을 체결하면은 옛날 민법은 그게 무효사유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게 바뀌어가지고 취소사유가 돼 있습니다. 그 정도로 무효냐 취소냐는 법에 정해진 게 아니에요. 그냥 법 규정을 보니까 이거 무효다 그러면 무효가 되는 거고
이거 취소 사유다 그러면 취소 사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1번이 틀렸어요.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한 법률 행위는 무효가 아니고 우리 민법은 취소 사유라고 규정을 해놓았거든요. 그러니까 1번이 바로 정답이죠. 2번 당좌 예금 거래는 엄수표의 직업 사무에 관한 위임 계약이니까 계약은 위임 계약 같은 것은 미성년자가 와가지고 단독으로 체결할 수가 없다 그랬죠. 1번에서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여기 이제 예외가 있죠. 여기에 여러 가지 예외가 있는데 대표적인 게 용돈 조항입니다. 용돈은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기본 강의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미성년자가 왜 중국집에 가서 짜장면을 사 먹을 수가 있느냐, 떡볶이를 사 먹을 수가 있느냐, 전철을 탈 수가 있느냐, 이거 전부 용돈 조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미성년자가 이거는 혼자 처리가 가능하니까 혹시 은행에 미성년자가 혼자 와가지고 돈을 입금하겠다 그러면은 받아주면 되는 거죠. 왜? 그거는 용돈이니까 미성년자가 혼자 처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번에 엄수표 직업 사무를 위임했다. 이런 거는 미성년자가 혼자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거는 행위 무능력자의 단독 거래는 허용되지 않는다. 여기 이제 행위 무능력자라고 돼 있는데 요거는 옛날 표현입니다. 사실은 옛날 기출 문제니까 이렇게 했고 이제는 뭐라 그래요? 이런 미성년자 같은 사람을 행위 제한 능력자라 그러죠. 능력이 제한되어 있다 그래가지고 제한 능력자라 그래요. 옛날에 이제 이거를 무능력자라 그랬는데 이게 어감이 안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전에 이제 이거 민법 좀 일부 개정할 때 표현을 제한 능력자로 바꾸었죠. 3번 이미 대리 시 은행은 통장의 인장이 날인된 본인의 위임장과 대리인의 주민등록증을 통하여 진정 대리 여부, 대리권의 범위 등을 확인해야 되겠죠. 뭐 너무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4번 예금의 중도 해지와 예금 담보 대출할 때는 무권리자가 와가지고 이거 중도 해지를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변제기에 와가지고 은행이 지급을 하면은 이거는 우리가 채권의 점유자에 대한 변제라 그래가지고 은행이 선의 무과실이면 나중에 나오겠죠. 이때는 이제 이게 은행이 무권리자에게 지급을 해도 면책되지만 중도의 지급을 해지해주고 이거는 여기 해당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때는 만약에 은행이 무권리자에게 지급을 하면은 은행이 굉장히 피해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굉장히 주의 의무가 가중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중도 해지하러 온 사람이 정말 권리자인지 이런 거 확실하게 확인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4번은 그래서 맞는 지문입니다. 그 다음 5번 외국인이라도 거주자이면 은행과의 원화 예금 거래는 자유롭고 비거주자도 외국한 은행과의 예금 거래는 무방하다. 우리가 이제 외국인에 대해서는 이게 국제사법에 가보면은 다 어느 나라 법을 적용하라 이렇게 다 돼 있는데 예금 거래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법을 적용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자유롭게 하면 됩니다. 또 이런 게 없다 하더라도 하여튼 은행 입장에서는 돈 들어오는 거는 무조건 받아주면 되는 거죠. 나중에 문제가 있으면 돌려주면 되니까 은행이 피해볼 게 하나도 없습니다. 돈을 지급할 때는 굉장히 은행이 무권리자에게 지급하면 안 되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지만 돈 들어오는 거는 아무 문제가 없죠. 일단 무조건 받아주면 됩니다. 사실은. 어찌됐든 5번은 맞는 이야기입니다. 8번 법인과의 예금 거래 틀린 거. 자, 법인의 예금 거래는 대표자든지 아니면 대표자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대리권을 가진 사람하고 거래를 해야 되겠죠. 1번은 맞는 이야기고 2번 공동대표이사는 서로 견제시킬 목적이 좀 있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이때는 혼자 하면 안 되겠죠. 예금 거래는 공동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3번 국내에서 영업을 하고자 하는 외국 회사는 국내 대표자를 정하고 영업소 설치하며 설립중개법, 그 다음에 대표자명, 그 다음에 회사명 등을 등기를 해야만 이제 영업하는데 자유롭죠. 그러나 만약에 4번에 등기를 하지 않았다면은 굉장히 영업은 할 수 있는데 많은 제약을 받죠. 그게 4번입니다. 등기하지 아니한 외국 회사는 계속적 거래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당좌 계좌를 개설하지 못하겠죠. 그러니까 4번은 조금 출제가 되는 지문이니까 4번은 정확하게 외워놓으시기 바랍니다. 5번은 우리가 이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제 공법인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여기서 일어나는 거래는 전부 공법 관계냐? 이게 공법 관계가 되면은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게 사법 관계라면은 일반 민사 소송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공법 관계냐 사법 관계냐 이거 구별하는 게 생각보다는 중요한데 우리는 사실은 이거 가지고는 출제를 안 합니다. 이거는 이제 다른 시험에서
뭐 민법이라든지 뭐 이런 시험 과목이 들어있는 거는 요거 좀 면밀하게 공부하죠. 공법이냐 사법이냐 무엇을 가지고 분류를 하느냐 4가지 학설이 있거든요. 굉장히 골치 아픈데 그러나 우리는 간단하게 공법 관계로 보는 게 통설이라고 돼 있는데 사법 관계입니다. 이거 예금 거래는 이때는 국가가 어떤 우월적 지위에서 뭐 지시를 하고 이런 게 아니죠. 그냥 평등한 위치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거는 어디까지나 사법 관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타인 명의 예금. 굉장히 중요하죠. 일단은 이 1번을 논하기 전에 이 타인 명의 예금 계약이 유효하다는 걸 일단 먼저 하셔야 됩니다. 옛날에는 이것까지 출제를 했는데 요즘은 이거는 출제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찌됐든 타인 명의 예금 계약은 유효하다. 그렇다면 두 번째 문제, 이때 예금 주인은 누구냐? 누가 돈을 찾아갈 수가 있느냐? 이 이야기 아닙니까? 1번 금융실명자에서는 실명 확인을 한 예금주를 예금자로 봐야 되겠죠. 그러나 만약에 4번 요게 이제 판례죠. 극히 이례적인 경우에는 실질적 출연자를 예금주로 봐야 된다는 건데 그게 뭡니까? 요거 묵시적이라 그러면 틀립니다. 요 4번 자리에 명시적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명시적, 요 자리에 우리가 보통 이제 의사 표시를 묵시적으로 하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근데 요거는 우리 판례가 명시적으로 합의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금주가 4번 먼저 보겠습니다. 금융회사와 예금주 간의 명시적 약정으로 예금 명인이 아닌 실질적 예금주에게 예금 반환 채권을 기속시키는 것으로 볼 만한 명확한 의사의 합치가 있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는 실질적 출연자를 예금주로 봐야 한다. 예금주를 보는 게 왜 중요합니까? 나중에 누가 돈을 찾아갈 권한이 있느냐 이거 따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1번이 원칙이다. 그러나 4번 극히 이례적인 경우에는 실제 돈 주인을 예금주로 봐야 된다. 이게 판례니까 정말 중요한 판례니까 1번, 4번은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2번은 하나만한 이야기죠. 적극적으로 타인 명의 예금을 알선하는 방법으로 예입받아서는 안 되고 만약에 이렇게 했다가는 형벌 규정에도 해당되죠. 형사처벌됩니다. 당연한 이야기고 그 다음에 3번 금융실명자에서는 절대로 차명 계좌를 쓸 수가 없느냐.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차명 계좌가 거래가 금지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3번이 틀렸다는 거죠. 그래서 일정한 그 경우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해설에 있는 것처럼 합의 차명 이게 가능한 경우가 있다. 이렇게 알아놓으시고 그 9번은 해설은 제대로 해놓았는데 정답은 지금 이상하게 돼 있네요. 정답이 지금 5번이라고 돼 있습니까? 아니죠. 당연히 3번이죠. 이거는 해설에 이게 제대로 돼 있죠. 혹시 정답이 5번이라고 돼 있으면은 이거는 이제 3번으로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에 공동명의 예금 학설. 자, 요거는 이제 공동명의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죠. 그 중에 이제 제일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조합입니다. 조합. 그래서 요거 조합은 이제 공동사업하는 그게 어디 동업자들이죠. 5번이죠. 5번. 그래서 5번이 요게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온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요게 이제 이게 조합체가 뭔가 재산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그걸 합유라 그러거든요. 합유. 지분은 존재하는데 이 지분에 대한 처분을 자유롭게 할 수가 없죠. 동업관계가 유지되는 한. 요게 이제 공유하고 차이점입니다. 공유는 지분이 있고 요 지분 처분에 대한 자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하고 구별하기 위해서 우리는 조합을 합유라고 그러고 그러면 조합체가 만약에 예금 채권을 갖고 있다. 그러면은 예금 채권은 이게 물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앞에 이제 준자를 붙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준합유라 그런다. 그러면 이 조합의 구성원들이 다 와야만 돈을 찾아갈 수가 있지 한 사람이 와서 찾아갈 수는 없다는 이야기죠. 물론 이제 대리권을 수여받으면 되기야 되겠지만 자 그래서 1번 준합유설은 합유자의 지분 처분이나 분할 청구의 자유가 없다고 한다. 맞습니다. 동업관계가 유지되는 동안은 이게 맞다는 이야기죠. 이게 공유하고 차이점이다. 뭐 그런 거고요. 2번 어느 입장에 의하든 뭐 합유설 뭐 여러 가지 또 이제 우리가 또 뭐가 있습니까? 뭐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의 경우에는 총유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또 일반적인 경우에는 공유 이런 이야기를 하죠. 공동 소유가 3가지 형태가 있는데 어찌됐든 왜 혼자서 혼자 이름으로 예금을 안 하고 여러 사람 이름으로 예금을 했겠느냐? 뻔한 이야기죠. 뭔가 혼자서는 돈 찾아가지 마라 이런 그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2번은 당연한 이야기죠. 어느 입장에 와든 공동 명의
한 사람이 단독으로 예금의 전부이건 일부이건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점에서는 일치합니다. 안 그랬으면 뭐 공동명의로 예금을 할 이유가 없죠. 3번 공동명의 예금 채권자들은 은행을 상대로 하여서는 공동으로 이행의 청구나 변제의 수령을 함이 원칙이다. 맞죠? 너무 당연한 이야기고. 4번 분쟁 예방 및 법률 관계 명확화를 위하여 어떠한 사정이 있더라도 각자 또는 그 성계는 분할 청구나 단독 직업 청구를 하지 않을 것을 특약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래야 되겠죠. 은행은 미리 안전장치를 다 해놓고 누군가가 혼자 와서 만약에 돈을 달라고 하면은 뭔가 각서를 쓰게 하든지 뭔가 약간 여러 가지 또 조처를 취해야 되겠죠. 물론 혼자 왔을 때 돈을 주면 안 되지만 혹시 만약에 어쩔 수 없어가지고 주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은행은 굉장한 그 안전장치를 해놓아야 됩니다. 5번 동업자들이 동업자금을 공동명의로 예금한 경우에는 채권의 준공유가 아니죠. 준합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동명의 예금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히 요 조합처 관계 있죠. 요거 정말 정확하게 알아놓으시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